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담긴 의미를 짚어보고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이도하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정부 들어서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3시간여 정도가 걸렸습니다. 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남 부대변인. 네, 전 이제 직함이 전 상근 부대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당대표가 바뀌셔가지고요. 예. 오래간만에 저도 인사드리는데요. 우선 큰 의미에서 보면 50년 가까운 동서냉전의 그 상황을 지나서 미국 단독으로 20년 가까이 넘게 그 패권을 유지하던 시기를 거쳐서 2018년부터는 아주 미 중국이 강한 대립을 하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미국과 한국의 한미 정상회담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동북아 질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정부가 이전에 트럼프의 아주 강한 압박을 가했던 대중국 전략에 있어서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번 회담에서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뭐 10번째가 넘는 그 한미 정상회담이지만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는 아마 마지막 한미 정상회담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한테 이제 의미가 있을 이 정상회담의 성명서가 될 텐데요. 뭐 정권이 재창출되든 정권 교체가 되든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사실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라든가 이런 거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고요. 이거는 뭐 보수든 진보든 양쪽에서 다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결과고요. 백신 문제를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뭐 55만 명 한국군 백신 지원 협력을 도출했다. 이거는 여야가 모두 환영하는 환영 일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하고 대만이 언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은 한미동맹 선언이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하고 이 부분이 다음 대통령께 일정 부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과 결을 같이 하면서 부담을 덜어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서 제재가 해제된 건 아니어서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의미 있는 한미 정상회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이랑 북한 인권이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성명서에는 처음 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맥락에서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성과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뭐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미사일 지침 해제, 종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42년 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에도 노력을 굉장히 기울였는데 정확한 해답을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 확실한 답을 얻었고요. 이 부분이 저는 미사일에 관계된 자주 국방, 안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권을 회복했다라는 의미도 크지만 사실은 앞으로 봤을 때 우리 우주과학에 대한 발전 부분에 굉장히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대도 되고 이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5만 명 백신에 대한 우리 군인들에게 제공하게 됐다는 백신에 대한 얘기들은 아쉽다라고 지금 보수 언론에서 그쪽만 아주 조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4대 기업이 약 44조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고받은 외교의 어떤 형식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평가를 보면 유의미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은 사실은 유의미한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반발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 어떻게 발효가 될 건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주 국방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될 건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백신 문제 이제 포괄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건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인데 백신을 받게 될 시점이라든가 지원받을 백신의 종류라든가 지원하는 형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아직은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수화푸는 사실상 미국이 거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희도 예상했던 게 인도라든가 이런 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까지 이런 부분을 요청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이 명분이 없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55만 명 한국군 장병한테 이제 백신을 지원하는 건 한미 동맹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그리고 미국 국민 설득하기에도 좋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한미 연합 훈련까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제 나이보다 정치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상원 이제 외교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막 선출직에 출마를 한 경험이 50년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맥을 잘 짚는구나. 그리고 본인이 얻으려고 하는 건 다 얻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저희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44조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랑스럽기도 한데 우리 민간 기업이 미국에 44조 원을 투자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백신이나 안보의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품격이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거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거에 비해서 이제 이런 이익 경량을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앞으로 뭐 구체적인 게 점점 더 나오게 되면 좀 덜 아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공동 성명에서 나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백신 수급에서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백신의 포괄적인 왜 전체적인 그 협의를 이룬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고 실제적인 부분들을 이행할 부분도 충분히 여지가 있는데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내놓는 것이 뭐 그렇게 썩 좋게 내놓을 이유는 사실 없는 거니까요. 지금 뭐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풀어나가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가 됐던 그 저희 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같이 대화가 됐던 부분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한반도의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더 크게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북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대화도 함께 이어간다. 그 기조를 이번 성명에 담겼다라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들어보고 이번에는 정치권 이야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당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막판에 조혜진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를 했다가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제 좀 선회를 하면서 당대표 후보가 총 9명이 됐고 최고위원 후보가 이제 오히려 10명으로 좀 늘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컷오프를 한 차례 겪고 나서 그 후에 이제 경선을 최종적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 막판까지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변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이제 선회를 당대표에서 최고위원을 선회하거나 아니면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야당은 원래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이제 원래는 분리 선출하다가 이번에는 같이 선출을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당원 당규가 개정이 되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다가 사실 당대표에서 2등이 되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나가서 2등이 되면 최고위원이 될 수 있죠. 최고위원 4명을 뽑으니까 청년 최고위원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현실적인 문제점,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같이 선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대표 출마를 하셨다가 선회하신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26일, 27일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27일
오후에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관전 포인트는 일정 부분 이제 젊은 초선 의원들 그리고 이제 경륜을 갖춘 안정감 있는 그 이제 노장청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본경선에 진출을 할 건가. 그리고 본경선에 진출하고 나서 후보 단일화가 초선 의원 그룹 간에 뭐 합종 연행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지도부가 플랫폼 지도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범야권 후보 단일화, 대선을 그리고 준비하는 그런 지도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원 그 본경선 예비 경선은 당심과 민심이 5대5지만 본경선은 7대3으로 당심이 더 많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9대1로 당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근데 당심과 민심 7대3으로 할 때 그다음 예비 경선 할 때 5대5로 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건가? 예, 그리고 당심이 그러니까요. 민심에 수렴할 건가? 아니면 차이가 있을 건가?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컷오프에서는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가 50대 50인데 최종 결선에서는 여론조사와 그 당원 투표가 30대 70 이 구도인 건데 그렇다면 최종 이제 컷오프에서 5명이 추려질 때 이 부분은 이 5명 후보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사실 첫 번째 질문부터 조금 어려움을 느꼈어요. 저희는 이제 전당대회 출마하는 분들을 다 잘 아니까 들어오기 전에 남영희 전 부대변인하고 얘기하면서도 어려움을 느꼈는데 아마 이거 이제 이름 순서도 중요해요. 저희가 이름도 되도록이면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제 선호도나 아니면 이게 전혀 아닙니다. 김웅 그리고 나경원, 이준석, 주호영 이 네 분은 이제 본경선에 진출을 하실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다음도 이름 가나다 순입니다. 조경태 의원이나 홍문표 의원이 이제 한 명이 될 마지막 본선 티켓을 가질 한 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대부분 제 주변 사람들은 하는데. 이게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이 조경태 의원이나 홍문표 의원이 아니라 김은혜 의원이 만약 된다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민심이 많이 작용하고 당심이 민심에 수렴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초선 의원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당의 변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인물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초선도 이번에 노려볼 만하다. 뭐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초선들의 활약 좀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웅 의원의 그 약진, 돌진 이런 것이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봐지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세대를 대표하는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말씀은 사실 바깥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 그림까지 크게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 그림대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 50%에 있어서 그 영남에서 지지하고 계시는 그 전략적 투표를 하는 당원들의 힘이 또 굉장히 큰 곳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차기 당대표는 사실은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을 뽑는 자리인데 아무리 그 세대를 대표한다고 하고 개혁적인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런 돌풍이 일어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컷오프는 무난히 통과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우리 이두화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통과 못하신 몇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최고위원으로 선회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민의힘이 지금 아주 많은 후보군을 두는 상황에서 저는 뭐 아주 흥미롭게 지금 당대표 선거를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만일에 이제 2030을 대표한다고 하는 젊은 그 당 대표가 선출되면 우리 민주당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압박이 가해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그렇지만 압박이 되는 겁니까? 세대 교체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의 그 개혁적인 부분을 민주당이 다 수용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뭐 비판은 예.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정치적 내부에서 젊은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키워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대로 당대표가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약진을 할지 또 지켜보는 네네. 게 관전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대권 잠룡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여권에서 보면 뭐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선두를 지키고 있는 건 지금까지는 뭐 크게
뭐 틀리지 않은 누군가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가 DMZ 포럼에 참석을 하는데 사실 이재명 지사 하면 가장 아쉬웠던 것이 그 친문 진영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평가가 있었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최근에는 좀 지지 의사를 많이 표하는 행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일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저도 어제 이제 DMZ 포럼 행사에 개막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제 그 기조 발제 전에 개막식에서 찬조 연설을 해주셨는데 이해찬 대표님이 뭐 친노, 친문을 다 아우르는 저희 뭐 좌장이신 건 분명하죠. 한데 지금 민주당에 있어서 친노, 친문이라는 그 어떤 계파의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하나 싶긴 합니다. 저도 사실은 친문이고 친노인 그 예. 당원의 한 명으로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대세에 힘을 다 같이 모아서 어떻게 보면 뭐 단결을 해서 대통령 후보로 가는 방향에서 이해찬 대표가 힘을 실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 있어서 친노와 친문의 어떤 구분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이해찬 대표님은 어찌됐든 그 이재명 지사를 차기 민주당의 대선 대권, 후보로 예. 예, 뭐 지지하시는 것은 뭐 명확해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친노, 친문의 좌장이다 뭐 이렇게까지 좀 표현이 되는 이해찬 전 대표인데 지금 사실 뭐 대권 주자들 빅3라고 할 수 있는 후보들도 분주하게 지금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이재명 지사를 또 지지하는 선을 또 벌써 이렇게 나타내는 건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원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민주당 9월에 이제 후보를 뽑아야 되죠. 그럼 사실상 다음 달 정도부터는 뭐 전국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레이스가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패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 전현직 의원들하고도 뭐 민주당 쪽에 말씀을 해보면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지사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건 좀 됐다 이런 표현을 사석에선 대부분 쓰세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론조사 가장 민심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뭐 윤석열 전 총장하고 양자 대결을 하면 항상 우위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안정적인 그 박스에 갇혔다고 할 수는 있지만 안정적인 지지권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수위권을 계속 지금 상당 기간 계속 여권에서는 1등을 하고 있는 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DMZ 포럼이라든가 성장과 공정인가요? 그 포럼 좋은 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좋은 건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이제 용어를 다 선점하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초선 의원들의 쏠림 현상이 이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지사가 다른 여권 후보들에 비해서는 의회 경험이 없죠. 지금 예. 레이스를 펼치는. 근데 우리가 지금 대통령으로 선출된 우리 대통령들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 의회 경험이 있어요. 없는 분이 기억이 잘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문재인 대통령도 있으셨고 그 앞에도 다 있으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보완을 해주는 게 이런 포럼에서 초선 의원들이나 아니면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여권의 레이스는 여권의 대선 후보 레이스는 거의 예측이 가능한 것 같고요. 이제 야권의 대선 레이스가 이제 흥미진진하고 전당대회도 여권의 전당대회는 그렇게까지 사람들 관심을 못 끌었어요. 근데 야권의 이제 전당대회는 제가 당 대표 후보를 다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국민들한테 관심을 끌고 이렇게 레이스가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게 야권은 바람직하죠. 여권은 패가 많지만 야권은 패가 제한돼 있으니까요. 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야권에서 지금 대표적인 주자라고 한다면 사실 명확하게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만 명확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도 있지 않습니다. 뭐 오늘 보면 전문가 그룹이 어제 이제 출범식을 가졌는데 그동안 뭐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이렇게 좀 많이 결성이 됐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룹을 형성을 했다. 이게 갖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그룹들이 앞으로도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공정과 상식 이 전문가 그룹은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 현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든든한 그런 지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서 이제 축하 강연을 해주신 분이 윤석열 전 총장의 평생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송상현 교수님인데 송상현 전 국제 이제 사법재판소 소장은 법조계에서 아주 존경받는 원로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고하 송진우 선생의 손자고 그 김상엽 전 국무총리의 사위고 그러니까 정무 감각도 있는 분인데 반정부 활동이 조금 있으셔서 현역으로 그 판검사로 인간을 못 받고 유학을 가셨어요. 그리고는 뭐 교수로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뭐 미국의 하버드에서도 교수 생활을 꽤 하셔서 미국에 가서도 프로페서 송의 제자다 이러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분인데요. 근데 정치적인 발언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는 분인데도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정치가가 문지기가 돼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포럼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의 현실적인 도움은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그 후원은 될 거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이 등장했다. 여권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차피 이제 뭐 대선이 9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후보군들, 다양한 후보군들에 붙는 또 다양한 지지 세력들이 뭐 많이 생겨날 것으로 봐지고요.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어쨌든 저는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어떤 유력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깥에서 이런 강력한 세력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저는 이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뭐 당을 만들기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협상력을 높이는 그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이름도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뭐 김종회 위원장은 굉장히 좀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으로 나올 것이냐, 야권으로 나올 것이냐 이것조차도 사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이 시점에 당사자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선 링에 오를 가능성 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지금 답변을 보면 명확하게 안 나가겠다라는 선을 긋지는 않았어요. 예.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할 상황은 상황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6월쯤에 뭐 출판 기념회를 여시면서 어떤 행보를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굉장히 그 부담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어떤 선출직에 그 아까 말씀과도 같은데 그런 지점에서 선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부분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기간도 짧고 해서 이 대선 주자로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본다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큰 그림을 국민의힘 쪽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플랜 B로 사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김종연 우리 전 부총리님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전 부총리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다른 곳으로 신의를 저버리고 옮기기에는 또 뭔가 맞지 않아 보이는 옷을 입게 될 것 같고 해서 뭐 대선 행보를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쉽진 않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이제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말씀한 게 있죠.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올랑드 정부에서 장관을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반대되는 입장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네. 그리고 신이라는 건 국민한테 지키는 거지 개인한테 지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제가 이제 18대 때 비례대표를 하면서 원내 대변인을 했는데 그때 기재부 차관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뭐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뛰어난 관료죠. 아주 뛰어난 관료고 유능한 관료고 뭐 친화력이 있어서 여야 정치인들 모두하고 잘 지내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지난달인가부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언론인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사석에서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부총리를 했으니까 이제 기업
사단법인들하고 친분이 있겠죠. 그러면서 얘기를 슬슬 나와서 그리고 유쾌한 반란이란 사단법인을 하면서 전국 강연을 다녔어요. 그게 행보가 그게 이제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전국 강연 다니고 사단법인을 갖고 있고 이러는 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직에 도전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아니면 이런 부분의 보완이 어떻게 될 건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서울시장을 여야 모두 그다음에 총리직 이번에 국무총리직도 제안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거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떤 분들은 전원하기를 뭐 대선에 나가고 싶어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간다면 야권으로 나갈 것이다. 그게 여권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이스가 대선 경선 레이스가 거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 부분 앞두고 지금 여야가 굉장히 좀 치열하게 좀 맞붙었습니다. 결국에는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해서 증인도 채택하지 않았고 참고인만 단독으로 채택을 한 상황에서 과연 야당이 어느 정도 좀 협조를 하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저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어제 법사위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뭐 개그 콘서트 같은 뭐 그런 분위기도 자아내고 있고 뭐 막 얘기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청문회 과정 전체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후보자가 정해지면 정책 검증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흠집내기, 뭐 도덕성에 대해서 뭐 어쨌든 우리 쪽에서 낸 후보가 아니라고 하면 문제 제기부터 하고서 낙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발목 잡기의 청문회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번 김호수 청문회에서는 앞으로 법무부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의견이 있으니 그 난항을 떠나서 그 쉽게 저희들이 원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이 다시 한번 청문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고 근데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 임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검찰총장 뭐 청문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든 임명은 될 것 같아요. 뭐 대통령께서 별로 야당이 반대하는 거에 개의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30 몇 번째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임명은 될 것 같은데 청문회에서 이제 김호수 후보자가 이제 사실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크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벌써 노정이 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검찰총장 청문회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자리에 대해서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고 이제 그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아서 이런 전국 경색이 초래되지 않았나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두화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